엄마, 아빠, 저기 태준이 가족분들이 오시네요. 어머, 드디어 만나는구나. 긴장이 되네. 저분이 시아버지세요. 박성민 사장님이요. 뭐, 뭐라고? 여보, 왜 그래?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참 익숙하네요. 정말 처음이신가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요? 화장실 좀, 잠깐만. 여보, 어디가 아픈 거야? 안 돼. 이 결혼 절대 안 돼.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딸의 시아버지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던 남자가 딸의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죠. 보통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상처받은 과거는 묻어두는 게 최선이다라는 통념이 있지만 때로는 그 과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 중 70%가 가해자와 재회를 두려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년 만에 맞닥뜨린 악연과 그 끝에서 찾은 용서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의 상견례 자리에 그놈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딸 은주의 상견례 날이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앉아 있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가족이 들어오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예비 사위 뒤로 따라 들어오는 중년 남성의 모습을 보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30년 전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박성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특유의 걸음걸이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는 많이 휘어졌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성민은 저를 보자마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척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상태를 이상하게 여겨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서로 가족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한다며 명함을 건넸는데 그때 제 손목을 힐끗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손목에는 30년 전 그 사람에게 맞았을 때 생긴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겨울에는 긴 팔로 가릴 수 있지만 그날은 봄 날씨라 칠부 소매를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성민이 저에게 직접 물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던 그 목소리, 제가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며 문을 잠그던 그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계속해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목소리가 참 익숙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 있던 제 딸이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상견례 내내 저는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은 간혹 제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최대한 짧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성민이 갑자기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부모님 덕분에 잘 키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오늘 왜 그렇게 이상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긴장해서 그랬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내 딸이 그 사람의 아들과 결혼한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결혼을 막아야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딸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개인적인 과거 때문에 방해할 권리가 있는 건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가뒀습니다. 상견례에서 성민을 다시 만난 후 그날 밤부터 3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22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구의 한 의류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민은 그 매장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을 하던 그는 처음엔 정말 신사적이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마중 나와주고 비싼 선물도 자주 사다 주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성민을 좋아하셨는데 예의도 바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사귄 지 반년쯤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술자리에서 조금 거칠게 구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거나 늦게 들어오면 기분 나빠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리는 게 보기 싫다면서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날 일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는데 성민이 갑자기 매장으로 찾아와서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미리 말도 안 하고 이런 자리에 있냐 하면서 제 손목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저는 그날 밤 성민과 크게 싸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은 제 가방을 검사했고 지갑에서 돈도 꺼내갔습니다. 내가 관리해 주는 거다라면서 매달 받는 월급까지 모두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번호도 모두 지우게 했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것도 자기 앞에서만 하게 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술 마시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성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팔과 등에 멍이 들었고 다음 날 직장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성민은 제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열쇠를 숨겼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기와 함께 나가야 했고 혼자 남겨두고 갈 때는 문을 밖에서 잠갔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금 장치를 해놔서 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새장 속 새처럼 갇혀 지내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 출장을 간다며 며칠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유를 전해주러 오셨다가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며칠 만에 본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며 용기를 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성민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붙잡혀간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의 회사 동료가 전화를 걸어와서 형님이 경찰서에 있으니 내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때가 아니면 평생 도망칠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에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터미널로 가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버스표를 샀는데 마침 인천행이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해서는 공단 지역의 한 작은 여관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성민이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밤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가명을 쓰고 신분증도 빌려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저녁에는 야간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는데 공장 선배 언니가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저희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묻지도 않았고 제가 마음 편히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 따뜻함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날 버렸고 하나는 날 안아줬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그 끔찍한 과거를 말입니다. 남편 광수는 저녁을 먹고 나서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아서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라고 꺼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성민이 제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수는 처음엔 깜짝 놀라며 그런 우연이 다 있나 라고 했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성민이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렀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특히 손목에 남은 흉터를 보여주며 이것도 그때 생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광수와 성민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광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할 때도 절대 재촉하지 않았고 제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제가 가끔 악몽을 꾸거나 갑자기 불안해할 때면 등을 토닥이며 달래 주었습니다. 광수는 신발수선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후 3년째 되던 해에 친정 조카딸 은주를 입양했는데 친딸처럼 정말 잘 키워주었습니다. 은주가 어릴 때 열이 나면 밤새 간병했고 학교 운동회나 발표회 같은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성민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감시했습니다. 돈 관리도 모두 자기가 했는데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왜 미리 말 안 했냐며 따졌습니다. 광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그래서 은주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광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그 사람이 우리 딸을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광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안 돼. 우리 은주는 그런 집안에 보낼 수 없어. 하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벌써 예비 신랑 태준과 2년째 만나고 있었고 결혼 준비도 거의 끝나간 상태였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혼수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이라는 청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주를 만날 때마다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왔고 예의도 바르고 은주를 정말 아껴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명절 때면 저희 부모님께도 안부 전화를 빠뜨리지 않았고 제가 몸이 아플 때는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었습니다. 광수도 태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 은주랑 잘 어울리고. 하지만 성민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아들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광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태준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집안 분위기는 어떤지. 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제 과거를 털어놓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광수는 은주 행복이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가 확인해봐야 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은주가 태준과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준아,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아버지는 좀 까다로우신 편이에요. 술도 좋아하시고 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와 광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성민이 여전히 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태준은 계속해서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려고 해요. 은주 누나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광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준 자체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결혼을 진행하되 성민과는 최대한 접촉을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 성민도 많이 변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은주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찻집에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은주와 태준의 결혼식이 끝나고 2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2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성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훨씬 조용하고 나이 든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굳이 과거를 다시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성민이 딱 30분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부산역 근처의 한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성민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체격도 예전보다 훨씬 마른 것 같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거친 눈빛은 사라지고 피곤하고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성민은 저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찻집 구석 자리에 앉아서 서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 때문에 사과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지난 30년을 차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며칠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간경화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의사가 이대로 살면 1년도 못 산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금주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재활원에서 6개월을 보내면서 용접 기술을 배웠고 퇴원 후에는 작은 철공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동업자와 함께 작은 공장을 차렸는데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지금은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7년 후에 만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태준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태준이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태준이랑 둘이 살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여성용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는데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첫 월급 받아서 사려고 했던 시계예요. 라고 말하면서 시계를 제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성민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가 다음 달급 받으면 예쁜 시계 사줄게라고 약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그 무렵부터 성민의 폭력이 시작되었고 시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볼 때마다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짐승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괴롭히기만 했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민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준을 키우면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과거의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태준이가 은주 씨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절대 방해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돈지간이 되었지만 불편하시면 앞으로 최대한 안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받을지 말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받는다면 과거를 용서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받지 않는다면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민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수는 그 사람도 많이 변한 것 같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조심해야 해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민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가끔 태준을 통해 안부는 들었지만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떠나며 제 딸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성민과 마지막으로 만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어느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은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성민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며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이 울먹이며 아버지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셔서 몰랐어요 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성민이 혼자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더 버티셨지만 토요일 저녁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은주 잘 챙겨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민이 운영하던 공장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들 성민을 좋은 사장님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직원들 챙겨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30년 전에 그 사람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저희 부부가 주도적으로 도왔습니다. 태준이 아직 어리고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광수가 장례식장과 연락해서 모든 준비를 해주었고 저는 조문객들 응대를 도왔습니다. 30년 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의 장례식을 제가 직접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암일장이 끝나고 화장장에서 유골함을 받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성민은 미리 공증을 받아둔 유언장을 남겨놨는데 내용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의 대부분을 며느리 은주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장 부지와 건물 그리고 적금 통장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략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을 때 은주는 당황해서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는 은주에게 이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태준이하고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어머님께 전해드려라. 30년 동안 미안했다고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민이 준 시계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지냈는데 그날은 왠지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이 저를 괴롭혔던 기억과 마지막에 진심으로 사과하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은주는 갑작스럽게 받게 된 유산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에게 상의했는데 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니까 받는 게 맞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민 나름대로는 자신이 저에게 끼친 상처에 대한 속죄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 돈 덕분에 은주 부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태준도 좋은 조건의 학교로 전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은주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며칠 후 광수와 함께 성민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양산의 한 공원 묘지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비석 앞에서 국화꽃 한 다발을 올려놓았습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박성민이라고 새겨져 있었는데 태준이 정성스럽게 새긴 글씨였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민 씨, 30년 전에는 정말 미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우리 은주 잘 돌봐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광수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큰 선물을 남기고 갔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 시계를 보며 생각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버리니 남는 것은 평안한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30년 전 상처와 마주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놓아버리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도 성민을 용서함으로써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